오늘은 인간이 만든 7가지 대형 재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 순서는 그 파괴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방식입니다. 1. 메사 레돈다 참사. 페루의 대도시 리마에는 메사 레돈다라는 대형 상업지구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일종의 거대한 쇼핑센터처럼 매우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발생할 끔찍한 사건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때는 2001년 12월 29일, 연말이자 새해를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다양한 폭죽과 불꽃놀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든 것이 평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사건이 대재앙을 촉발했습니다. 한 상인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며 폭죽 하나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폭죽이 터지자 사람들은 즐거워했지만 이 폭죽은 큰 폭발과 함께 많은 불꽃 조각을 사방으로 튀게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옆에 열린 상태의 폭죽 상자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튀어나간 불꽃이 그 상자 안으로 떨어지면서 상자가 바로 점화되어 버렸습니다. 폭죽 상자가 불타오르자 주변의 다른 폭죽 상자들도 연쇄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고 상점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게다가 주변 상점들 역시 모두 폭죽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은 즉시 옆 가판대로 번져 거대한 화염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메사 레돈다 상업지구는 문자 그대로 지옥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즉시 투입되었고 다행히 같은 날 밤 안에 불길은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참혹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심각하게 파손되었고 무엇보다 희생자 수가 재난의 규모를 말해주었습니다. 이 화재로 291명이 사망하고 134명 이상이 부상, 이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폭죽 관련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2. 테네리페 공항 참사. 이 재난은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발생할 확률이 극도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1977년 3월 27일 여러 항공기가 그란 카나리아 공항 그란 카나리아 에어포드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공항 근처에서 폭탄이 터지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 공항이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항공편이 다른 공항인 로스 로데오스로 회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착륙한 항공기들 가운데 특히 중요한 2대의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두 비행기는 같은 활주로 구역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진만 보면 두 비행기가 서로를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리도 멀고 무엇보다 그날 공항을 뒤덮은 짙은 안개 때문에 시야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조종사들은 물론이고 관제탑의 관제사들조차 지상에 있는 항공기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순간 통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KLM 승무원들은 관제탑과 교신하고 있었지만 라디오 잡음과 혼선으로 인해 메시지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조종사들은 관제 허가가 내려졌다고 오해했고 실제로는 이륙 허가가 전혀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LM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 가속을 시작해버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서로의 항공기가 보일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KLM 항공기는 고속으로 활주로를 질주 중이었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얀색의 페난판. 항공기는 급하게 왼쪽으로 회피를 시도했지만 불행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충돌 후 KLM 항공기는 잠시 공중으로 떠올랐지만 손상된 엔진이 곧 멈추면서 실속 상태에 빠졌고 결국 활주로에 다시 추락하며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페남 항공기 역시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곧 불길에 휘말렸습니다. 페남 항공기에서는 335명이 사망했고 KLM 항공기는 활주로 위에 그대로 추락했기 때문에 탑승자 248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총 사망자 수는 583명. 이는 지금까지도 항공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3. 메카터널 참사.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먼저 이슬람교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매년 이슬람 신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마카로 향하는 하지 순례를 떠납니다. 이 순례는 전 세계 무슬림이 평생 한 번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종교 의무입니다. 하지 동안 순례자들은 여러 의식을 행합니다. 예를 들어 카바케라를 7바퀴 도는 의식, 아라파트산 마운트 아라파트에서의 기도, 그리고 악마를 상징적으로 돌로 치는 의식 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성한 행사 중에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990년 7월 3일 수많은 순례자들이 보행자 터널을 지나고 있던 중 여러 비극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터널 출구 위에는 또 다른 순례자들로 가득한 육교 오버패스가 있었는데 그 위에 바닥이 고르지 않아 몇 명의 사람들이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침 터널에서 나오고 있던 밀집된 군중 위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이 순간 터널 출구에서 즉시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터널 내부의 전력이 동시에 나가면서 터널 안은 완전한 암흑 상태가 되었다고 생존자들은 증언했습니다. 안과 밖에서 모두 공포가 퍼지면서 군중은 밀고 당기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짓밟혀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이 참사를 악화시킨 치명적인 요소는 다음 3가지였습니다. 7명의 사람들이 육교에서 떨어져 군중 위로 낙하한 점,
터널 내부의 조명과 전기가 모두 꺼진 점, 그날의 기온이 섭씨 44도에 달하는 극심한 폭염이었다는 점, 이 모든 요인이 합쳐져 대규모 군중 압사 크라시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426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하지순례 중 발생한 최초이자 가장 치명적인 압사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4. 할리팩스 대폭발. 이 참사는 캐나다 할리팩스 항구에서 발생했습니다. 1917년 12월 6일 아침 해안가에 살던 주민들은 엄청난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그 충격은 주변의 거의 모든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처음에 군대는 즉시 비상태세에 들어가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시가 폭격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두 척의 선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선박 SS 아이모, 그리고 프랑스 화물선 SS 몬플랑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군함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군함이 아닌 일반 화물선이었습니다. 그날 두 배는 할리팩스 항구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양쪽 선장은 충돌 위험을 알리기 위해 경적을 울렸지만 결국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충돌 자체는 비교적 경미했지만 훨씬 더 큰 재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충돌로 인해 발생한 불꽃이 몬블랑호에 화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배는 특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고도로 인화성인 화물을 가득 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몬블랑호에는 막대한 양의 고성능 폭발물이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배는 한동안 불타올랐고 결국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해안과 가까웠기 때문에 부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 일어난 엄청난 폭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항구 대부분과 주변 건물들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하늘로 치솟는 거대한 연기 기둥이 남아있습니다. 폭발 중심지와 가까운 지역은 특히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SS 아이모는 폭발로 발생한 쓰나미 같은 파도에 휩쓸려 육지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진 후 군대는 전쟁을 대비하던 태세에서 급히 전환해 구조 작업과 피해자 지원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폭발로 78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비핵사 폭발 중 가장 큰 규모의 인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 체르노빌 참사. 이 참사는 우크라이나 프리피아드 인근에 위치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야기는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발전소 내부에는 핵 반응로가 있었고 반응로 코는 항상 매우 뜨겁기 때문에 이를 냉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물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이 냉각 작업은 전기로 작동하는 냉각수 펌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정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기가 끊기면 펌프는 멈추고 반응로는 더 이상 냉각될 수 없습니다. 엔지니어들의 과제는 정전 상황에서도 반응로에 물을 계속 공급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응로의 막대한 열은 증기 스팀을 발생시키고 이 증기가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터빈이 회전하면 전기가 생성되고 이 전기로 다시 냉각 펌프가 작동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전이 발생해도 회전 중인 터빈의 관성으로 일정 시간 동안 펌프를 계속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들은 안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절차에는 반응로 출력을 낮추었다가 다시 올리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러 복합적인 문제와 겹치며 상황은 통제 불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발전소 근처 주민들은 엄청난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발전소 건물의 일부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첫 폭발보다 훨씬 더 큰 두 번째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은 증기 폭발, 스팀 익스플로전 이었습니다. 반응로 내부의 증기 압력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거대한 반응로 덮개가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폭발은 더 강력했으며 전문가들은 이것이 수소 폭발, 히드로젠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고 직후 2명의 엔지니어가 즉사했고 237명의 작업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중 134명은 급성 방사선 장애 아큐드 레디에이션 시크니스를 겪었고 이들 중 28명은 이후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했습니다. 즉사한 엔지니어 2명과 추가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공식 사망자 수는 31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망자는 약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응로가 폭발하면서 방대한 양의 방사능 먼지가 대기 중으로 퍼졌고 피폭된 사람들은 이후 수개월에서 수년 사이에 암을 발병해 사망한 것입니다. 근처 도시 프리피아트는 완전히 폐쇄되어 영구적인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위험할 정도로 방사능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 참사는 오늘날까지도 역사상 가장 비용이 크고 가장 파괴적인 핵발전소 사고로 남아있습니다. 6. 런던 데스모그 사건. 이 참사는 매우 조용하게 펼쳐졌으며 당시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1952년 12월 런던은 혹독한 한파에 휩싸였습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시민들은 집의 벽난로에서 대량의 석탄을 태웠습니다. 당시 산업시설 또한 석탄을 주 연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장 굴뚝에서도 엄청난 양의 연기와 매연이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런던 특유의 짙은 안갯보가 결합되면서 치명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리하면 추위 때문에 시민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석탄을 태웠고 공장들은 풀가동하며 엄청난 매연을 내보냈으며 런던 특유의 자연적인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뒤섞이며 도시는 독성 스모그에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런던 데스모그 더 그레이트 에스모그로 불리게 됩니다. 도시는 황갈색의 독성 안개로 가득 찼고 그 냄새는 매캐하고 자극적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야가 고작 1m에 불과해 팔을 뻗어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스모그는 12월 5일에 시작되어 12월 9일이 되어서야 사라졌습니다. 단 5일 동안 지속된 사건이었지만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건 직후의 초기 보고에서는 약 4,000명이 스모그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정밀조사 결과 실제 사망자 수는 최대 1만 명에 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로 10만 명 이상이 심각한 호흡기 감염을 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재앙은 이전 사례들처럼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재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조용히 퍼져나간 독성 공기가 가져온 피해는 그 어떤 참사 못지않은 엄청난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7.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 아마 이 사건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당시 무엇이 벌어졌는지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미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일본과 길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막대한 사상자를 내면서도 일본은 끝까지 항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비밀 연구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핵무기, 원자폭탄이었습니다. 히로시마, 리틀보이. 첫 번째 목표는 군사적 산업적 중요성이 크던 히로시마였습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의 폭격기는 원자폭탄 한 발을 도시 상공에 투하했습니다. 폭탄은 지상 약 580m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순간적인 강렬한 섬광, 이어 거대한 버섯구름과 함께 초대형 폭발이 일어나 반경 1.6km 안에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폭격 전의 히로시마, 그리고 이것은 폭격 후의 모습입니다. 남아있는 건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사용된 폭탄이 바로 리틀보이입니다. 폭발 직후 사망자는 약 8만 명, 이후 방사능 피폭과 암으로 사망한 인원을 포함하면 최종 사망자는 약 14만 명에 이릅니다.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일 후 두 번째 목표가 결정됩니다. 1945년 8월 9일 두 번째 원폭이 나가사키 상공 503m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번 폭탄은 구조가 완전히 다른 더 강력한 펜맨페트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경 1.6km의 도시가 소멸했고 즉사자는 22,000, 7만 5천 명, 최종 사망자는 약 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사진에서 보이듯 도시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개의 버섯구름, 왼쪽은 히로시마, 오른쪽은 나가사키의 폭발입니다. 두 버섯구름은 구름층을 훨씬 초월할 만큼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두 번째 폭탄, 투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일본은 결국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전쟁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섬뜩한 사실,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전에 나치 독일 역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지만 만약 그들이 먼저 성공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인류가 스스로 초래한 7가지 대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에는 이 밖에도 수많은 비극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음에 더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